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3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40분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측면도 또한 있죠.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그런 악재를 딛고서 어느덧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동안 약간 쉬었던 바이든 랠리가 다시 재가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11월달 이후에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왔던 한국 증시이니만큼 미국 증시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 탄력이 나온 직도 한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제도 오늘도 우리 증시는 다소 미흡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다소 맥 빠지는 듯한 느낌마저도 들게 됩니다. 두 가지 악재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외적인 악재, 미국 증시 악재죠. 그 악재는 어느 정도 현재 완화되거나 일정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문제는 차치할 수가 있는데요. 남아있는 악재는 대내적인 악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역시 공매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죠. 계속 머뭇대고 있는 눈치만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들 매도입니다.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것은 워낙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 27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은근슬쩍 우리 증시에 지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상으로 금년 내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상당히 오랫동안 매도할 것이라는 부담이 또 작용이 돼요. 자,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좀 탄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중요한 이슈들이 한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기금 매도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한들 금년 내 5조 원 내지 10조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밀하게 계산해 봤더니 그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죠. 먼저 계산했던 것이 말이죠. 다시 계산해 봤더니 최소 50조 원 정도를 최소입니다. 최소 50조 원 내지 많게는 60조, 70조까지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현재 있는 어떤 기준을 바꾸지 않은 한 그렇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매물이 남아있는 상태 하에서 과연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까지 그 잠재 매물 규모가 크다는 것이 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대차, 기아차 잠깐 짚어보고요.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로 수주, 최근 들어서 뭐 엔비디아, 퀄컴 수주를 계속 잇따라 받은 거 외에 이제 AMD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악재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파운드리 영업이익 전망까지 같이 좀 가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현재 이 주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궁금한 그런 점이 있으면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먼저 이슈부터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가 연이틀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정석적인 시장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죠. S&P 500 기업 중 최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5개 기업 중 4개의 기업이 시장 예상보다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대부분이 IT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팡이라고 하는 그 업체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 점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류 내지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 2차전지도 해당이 되죠. 미국에 테슬라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같이 매칭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스타. 이게 이제 문제였었다는 것이죠. 자, 간밤에 60%나 또 폭락을 합니다. 뭐 도깨비나 다름이 없죠. 어저께는 또 31% 폭락하고, 그 다음날 또 60%를 폭락하고, 그 전전날에는 또 얼마입니까? 50% 이상 또 급등을 하고 말이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안 좋다고 했던 건데요. 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개인들의 집단 행동이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들의 투기적인 시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SNS를 통해서 현재 공매도를 반대하는 운동과 관련돼서 이것도 집단화되고 서로 연결되면 시세 조정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소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듣거나 어떤 시청하시는 분들은 공매도와 관련된 종목들을 하지 않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펀더멘털이 우수하면 삼성전자 같이 말이죠. 공매도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종목들이 단 한 종목도 없죠.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지수 왜곡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다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신경 쓰이는 대목이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로빈 후드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전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또 게임스탑에다가 또 은값까지 말이죠. 급등을 시켰다가 또 그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은값이 마이너스 10%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게 급등을 시키는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 특정 부분의 과열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지금 증권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크지 않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나와 있어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14원, 1114 전일 대비 약 3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WTI,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이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2.26% 상승을 해서 배럴당 54.76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 가격이 1년 내 최고가를 갱신한 가격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원자재 넘어서 전체 상품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고 또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요 흐름 선상에서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더멘탈 배경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 일반 개인들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조금 지금 이 시각에 대장초에는 약간 미적대며 눈치를 보더니 지금 이 시각에 약간 매수를 늘렸네요. 그 점은 일단 다행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면 아직까지는 현재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기관들도 순매도하는 모습.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주체별 수급 동향을 그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관이고요. 요거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뭐 균형을 맞춘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그렇게 펀더멘털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못하거나 또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시점 상황 또는 수급과 관련된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현재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또는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에 실망하거나 불안하게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기관들이 초대 규모 순매, 이게 다소 부담이 되긴 합니다. 기관들 매도하는 걸 보면 오늘 6천억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3,500억 정도, 연기금이 2,500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금융투자 규모는 크긴 하지만 워낙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뒤바뀌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순매도한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연기금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자, 그리고 역베이시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속 현재 마이너스 0.3, 0.4. 자, 분위기가 좋아지면 원래는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계속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공매도와 직결된 현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물 지수에 고평가되어 있는 현물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거나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한테는 현재 불리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를 재개를 해야 삼성전자한테 좋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수급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아니고 코스피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연기금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자, 두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연기금 대부분은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보면 27거래일째입니다.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27거래일째 연속 순매도 12월 24일 이후에 그 연속 순매도한 누적 규모가 오늘까지 합치면 9조 3천억, 9조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가 크죠. 연기금이 이런 정도로 장기간 연속해서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은 제 30년 주식 경영상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것을 국내 개인들, 동학개미 또는 동학들이 받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크지 않았던 뿐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부터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월 달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에 8개월 연속 매도했다는 것. 인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현재 막대 그래프가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8월 달부터 아래쪽으로 향하는 막대가 순 매도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특히 8월 달에 엄청 매도했습니다. 8월 달 한 달 동안에만 무려 8조 정도로 순 매도했다는 건데 그 중에 삼성전자만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2조 7,500억 원 전체 현재 그 연기금의 매도의
34.1%를 차지한 3분의 1을 삼성전자 집중해서 매도를 했더라는 거죠. 이게 이치 안 맞는 이유가 지금 2020년도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4%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매도를 했다 하는 건데 아마도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매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1월달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 연기금이 대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매도 배경이 비중 조절이죠. 이 비중 조절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비난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자산 배분 기준이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운영 원칙에 의해서 입각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 작년 연말 비중 목표는 17.3%인데 아마 그거 달성 못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종합지수가.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목표 비중은 16.8%, 작년에도 너무 낮췄는데 또 낮춰서 16.8% 정도 수준으로까지 낮춰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숨이 좀 막히죠. 계속 비중을 낮춰야 되니까 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작년 9월 말 그들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이 143조 정도, 144조 정도 된다는 건데 당시에 비중이 18.3%였으니까 그 상태에서 1%포인트 정도를 더 낮춰야 되니까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후에 그들이 얼마나 더 매수할지 여부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계산하면 나도 복잡하네요. 좀 짜증날 정도인데. 자, 코스피가 그 사이 현재 작년 9월달 이후입니다. 33%나 급등하는 바람에 아마도 현재 시점 그들이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국내 주식의 시총 전체 금액이 191조로까지 급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 사이에 다른 자산, 대체 자산이나 또 해외 주식 가격도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이 아마도 6% 정도 수익을 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따라서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작년 9월 말 807조 원에서 6%가 더 증가한 855조 원 정도,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말 기준 운영 자산은 855조 원 정도, 약간 더 될 겁니다. 순증된 부분도 좀 있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855조 원. 그랬을 때, 855조 기준, 현재 목표치, 주식 목표치는 아까 얘기했던 17.3%를 대입해 봤을 때, 148조 정도를 갖고 있어야 마땅한데 현재 시총은 보유 시총은 191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10조를 뺐죠. 한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10조를 뺐으니까 일단은 추가적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 33조 원 정도를 더 매도를 해야 그 기준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것도 현재 시점에서 그런 것이고 또 금년 연말을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감안해야 될 것은 아마도 코스피가 더 올라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은 3,600 내지 4,0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건데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어렵다고 보더라도 어찌됐든 최소한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다른 자산보다도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가는 추가 상승분이 아마 최소한 10% 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자산 비중도 17.3% 줄여놨는데 또 줄여가지고 16.8%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안할 것은 그런 사이에 전체 운용 자산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50조 원 이상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연말에 한 900조 원 정도, 90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현재 190조에서 10조 정도 뺀 181조 곱하기 1.1배
네, 그 정도. 종합주식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국내 주식의 시총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시총이 약 200조. 그래서 최소치를 잡은 거예요. 놀랍게도 말이죠. 최소치를 잡은 것도 그 정도로 많다는 건데, 근데 단순 계산을 하면 연말 목표 시총은 900조 곱하기 16.8%니까, 16.8%입니다. 150조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 차이가 200조 빼기 150조 하면 무려 50조나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최소치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식 3,600이 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50조가 아니라 60조, 70조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매도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 연기금이 8조 매도한 것이 1월 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뭐 약간 그 정도 규모가 줄긴 줄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5조 이상 계속 매도가 나올 소리가 그것도 내내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들 매도, 전체 최소 50조를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3분의 1 정도인 16조 원 내지 17조 원 정도는 또 삼성전자한테 집중될 것이니, 현재 뭐 그것이 뭐 결정적으로 넘지 못할 벽 정도는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이 수급 때문에 다소 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물론 일반 개인들이 금년 1월달처럼 삼성전자만 12조 원 매수할 정도로 아주 한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그런 파워를 보여준다면 문제는 뭐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담이 계속 발목을 즉 탄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금년의 주가는 원래는 12만 원 이상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 측면이 있었는데 그 정도보다는 약간 좀 낮춰서 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1만 원 정도 수준. 그런 정도. 물론 11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본 그런 목표치고요. 상황에 따라 수급이 개선되는 소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12만 원 넘어 13만 원, 15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가능성 금년 당장보다는 내년 정도에서나 그 탄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약간 늦춰서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이 연기금의 누적적인 그런 매도 때문에 좀 늦춰질 수도 있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정도로 좀 보자 하는 건데, 한 가지 관계 당국에 당부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5월달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못 박지 말고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에 상대적으로 선진국 시장보다 좀 위험했고 해서 또 디스카운트 요인도 있고 해서 국내 상대적으로 위험한 국내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계속 낮추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가 좀 바뀌었죠.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를 짊어질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현재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매수 기반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가계 자산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해외 시장보다 그 안정성 측면에서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 미국 자산, 미국의 공무원연금이나 일본의 연기금이나 그런 것처럼 자국의 주식 비중을 20% 이상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5월달에 있는 기구운영위원회에서 그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꿔준다면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현재 확실치가 않죠. 어쨌든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아차
들의 단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현대 기아차가 현재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것은 애플카가 애플카를 기아차가 생산한다고 하는 정식 계약을 이번 달 2월 달에 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4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사실은 2024년도, 지금부터 3년 후에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정식 계약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것 때문에 떴다는 것인데, 하지만 지금 즉 전대차 기아차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애둘러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자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플과 어느 정도 연계될 게 확실시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대차 기아차는 단순한 로컬 완성차 업체가 아닌 글로벌 미래차의 선두주자로 부상한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배경으로 현재 미래차 부분, 특히 하드웨어 쪽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닙니다. ADAS 등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또 차세대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경쟁력까지 갖춰놓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솔루션 업체 애플과 결합한다는 것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계속 정의성 회장이 주창하고 있는 모빌리티 개념과 상당히 일치가 되는 개념, 그것을 세계적 관점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실 것은 당장의 실적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아차에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전대차가 못하니까 전대차를 주축으로 한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국의 애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내지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이다. 자동차가 아닌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 자동차라고 하는 그 내부 공간은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닌 제2의 생활 공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향유를 하거나 휴식하거나 또는 업무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생활 공간이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개념으로 현재 진화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또 현재 선도적인 그런 위상을 보일 수 있는 그 기업체가 바로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라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봐야 된다는 거. 단기적인 실적과 관련돼서 일희일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 탄력성이 좀 그렇죠. 마이너스 500원이나 되네요. 자,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AMD라고 하는 것은 세계 팹리스, 반도체 설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팹은 공장을 뜻하는 거고요. 리스는 없다는 뜻이죠. 공장이 없는 설계 전문 회사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중 5대 팹리스가 있는데요. 그중 다섯 번째 현재 업체가 AMD라고 하는 현재 그 업체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차세대 5나노급 이하의 뭐 4나노도 있고 3나노도 있죠. 자, 그 나노급 이상의 반도체를 즉 파운드리 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딱 두 군데밖에 없죠. 현재 TSMC 대만 업체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두 개밖에 없는데요. 지금 파운드리만 따지면 대만의 TSMC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현재 좀 석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또 그렇게 될 만한 것이 애플이 전폭적으로 TSMC에 현재 자기네들의 AP도 그렇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메모리 반도체를 현재 그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5나노급 이상은 거의 애플이 TSMC에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점유율이 TSMC 내 50 내지 작게는 50 내지 80%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올해 추가적인 발주까지 한다고 하죠. 거의 꽉 차는 정도로 수준까지 완전히 독점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TSMC가 받아줄 수 있는 그 수주 물량이 극히 제한이 되죠. 그렇다면 나머지 업체들 댐리트에서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 범용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첨단 5나노급 이상에서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스필오버 이것을 뭐라고 우리나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낙숫물 효과? 낙숫물 효과. 물이 흘러 넘친다는 뜻이죠. TSMC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아주는 그런 현상이 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필오버 효과 때문에 삼성전자가 톡톡히 혜택을 받는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AMD의 그렇지 않아도 인텔과 CPU 중앙 처리 장치죠.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엔비디아와 GPU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5나노급 이상의 최첨단 반도체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받아줄 수 있는 데가 TSMC였었지만 거기서 받지는 못하니 그 물량은 갈 데가 없죠.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1년 만에 삼성전자는 현재 최근에 엔비디아 물량 받고 퀄컴의 물량을 받은 게 불과 5,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내에 벌써 세계 5대 팹립스 업체 중 3곳에서 현재 그러한 수주를 받게 됐다는 거고요. 더 나가서 현재 인텔 CPU를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세계 통신 칩과 관련돼서 또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 2위권 브로드컴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더 나가서 2015년도에 당시에 한때 받았던 그 뭡니까 애플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물량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외형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그중 파운드리와 관련돼서는 갑자기 그 수주 건수가 증가되는 그 원료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빠르게 외형이 신장되는데 보통 어떤 특정 산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신장을 할 때 외형적인 신장을 먼저 하죠. 그랬을 때 외형적인 신장한 이후에 외형적으로 그 부피가 커진 이후에 실속을 차리는 데까지는 적어도 2, 3년 이상 걸리는데 이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고수익 고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작년에 외형적으로 다른 칩 설계까지 포함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이 약 20조 원 정도 됐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규모는 1조 남짓 정도 수준밖에 1조 내지 2조밖에 안 됐던 건데 금년부터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고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금년부터 현재 지금 칩 설계까지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 규모가 해당 부분 3조 원은 넘을 것 같아요. 3조 넘고 잘하면 5조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두 자리가 되겠죠. 거의 10조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D램도 좋은데 여기에 비메모리 칩 설계 부분도 괜찮고 또 현재 파운드리, 특히 파운드리가 돈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아직은 TSMC의 현재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빠른 속도를 추격하는 그런 발판을 이미 밟고 수익 구간까지 접어든 상태라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고 특히 걱정할 필요 더더욱 없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동의를 하시거나 공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방송하는 내용 중에 대장 광고가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가급적 시청을 좀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